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이발하셨네요. 그 두 분 지역구가 어디죠? 진수희 전 의원은? 저는 서울시 성동구 갑 지역이에요. 네. 최민희 전 의원. 저는 남양주 병이었죠. 네. 경기도 남양주. 지금 전직 의원이지만 추석 이럴 때는 지역구에서 이렇게 주민들 만나고 그러시죠? 그죠? 만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또 현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일 때보다는 좀 활동이 덜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네, 그래도 네. 가긴 가셨죠? 그렇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요. 최 의원님도 거기 살고 계시고 예. 저도 제 지역에 살고 저는 있고. 마이크 잡고 노래도 하고. 무슨 노래도 하셨어요? 아, 그 재래시장의 뭐 행사. 예. 그럼, 예, 예. 예. 그러니까 노래 자랑이 있어요. 추석에는. 그래서 뭐 상 타셨어요? 아니죠. 저는 찬조 출연인데 삑사리가 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삑사리 나도 끝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 그 민심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 글쎄요, 뭐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크게 보아서 추석 기간 동안에 큰 이슈가 이제 그 남북 네, 네. 평양 가셨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뭐 평양 회담 이야기 이런 거는 워낙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주민들은 서로 그냥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하고 아무래도 이제 추석 명절 분위기에서 이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장사 안 되는 문제, 또 이제 집값 문제, 애들 이제 저만 해도 제 또래 그 동년배는 뭐 애들 취업, 결혼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고 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죠. 거의 매년 장사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그 당분이래로 장사 잘 된다고 90년부터. 90년. 90년부터 재래시장 썰렁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 거죠. 똑같은 게 그러니까 나오는 IMF 이후에 지금 20년 됐나요? 늘 그 동안에 듣는 얘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어렵다. 예, 뭐 맨날 그런 어렵다고 이야기세요. 그러죠. 예. 근데 어려운 건 사실이죠.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떤 민심을 들으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하여서는 정상회담 의제 뭐 비핵화 이거보다는 그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대통령께서 보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카퍼레이드 얘기, 그 다음에 그 북한 백두산 간 거? 예, 백두산 간 거보다 음. 그 신기한 게 백두산 간 거보다 아 백두산 가고 싶다 이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리설주 여사가 그 김정숙 여사 팔짱 낀 거.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 옷 들어준 거 이렇게. 네 그런 거를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값 때문에 왜 우리 동네는 집값 안 오르냐 이런 얘기 물론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그 하도급 쭉 있는데 공사 대금 못 받은 얘기를 하신 분들이 그렇죠. 몇 분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이 한 곳으로 몰린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앉아서 많이 들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부동산에서 특히 더한 것 같고 오르는 데만 딱 오르고 말이죠. 그런 상황. 근데 부동산이 이제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오르다 보니 서울 이외의 지역의 분들이 상실감이 큰 건 훨씬 더 커지죠. 네, 그리고 근로 의욕도 좀 상실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나 힘드신 분들, 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은 늘 어려웠는데 이제 정권이 좀 바뀌면 뭐 좀 달라질려나 하는 기대나 희망이 있다가 또 아니고 이런 걸 벌써 몇 번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아유 뭐 정치에 기대할 게 있나 바꿔도 뭐 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서 죄송하지만 뭐 거기가 거기다. 거기가 거기고 이 당이나 네. 저 당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회의적으로 맞아요. 얘기하셔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네. 어려운 분들은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한. 이게 아주 구조적 문제이고 네. 뭐 정권을 떠나서 그걸 지금 해결 못하고 있다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성과인지 대통령 지지도는 한때 뭐 50 정도까지로 뚝 떨어졌다가 49까지로 나왔었죠. 네, 네. 그러다 갑자기 뭐 60 나오더니 또 70 나오더라고요. 네, 72, 3까지.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정상회담, 그러니까 언론의 지면을 가장 많이 또 방송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거다 보니까 네. 문 대통령이나 여당에 유리한 의제
그러니까 지배하는 요 국면에 이제 지지율은 또 오르고요. 그러다가 요게 관심에서 조금 사라지면 이제 경제 얘기가 나오죠. 화두가 되면서 또 떨어지고 또 어려운 상황 이런 게 이제 주제가 되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저는 이런 사이클이 이 말하자면 롤러코스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사이클이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간다. 올해 말 내년 봄까지 좀 계속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왜 지방선거 끝나고 6.12 싱가포르 회담 있고 그럴 때 대통령 지지율이 한 80%를 그렇죠. 넘었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최고점이 한 70% 정도? 그러니까 최고점은 조금씩 내려오는 이런 추세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수치를 잘 봐야 될 것이 이 지금 72% 정도 나온 이거는 방송사가 어떤 이제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한 거란 말이죠. 요거보다는 그 왜 주기적으로 매주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여론조사하는 예. 거기는 똑같은 설문으로 매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는 그게 게 흐름을 중요하죠. 더 정확히 그 나타내주는 지표는 그 여론조사 회사들 지표일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됐는지 갤럽이 내일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돼서 보면 이게 여론이 어떨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반등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깜짝 반등은 뭐 뭐니 해도 네. 평양 회담의 성과 그렇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인상적인 그림들이 그러니까요. 많았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문제가 좀 풀리기를 기대하는 기대심리 기대심리도 반영이 이런 것도 돼 반영이 있고요. 됐을 것 네. 같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이 좀 토론할 주제 이윤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물론 뭐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시는지 최민희 전 의원. 저는 이게 한국당이 결과를 정해놓고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 이렇게 결과를 정해놓고 임하는 건 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시작하기도 네. 전부터 그런 말을 하긴 했죠. 네. 그리고 뭐 도덕성이나 전문성 문제, 특히 도덕성 문제가 과연 낭만시킬 만한 사안이냐 그거에는 동의가 잘 안 되고요. 예, 그 문제가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도 교문위에서 재선까지 교문위만 쭉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웬만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천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인데요.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그리고 청와대까지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이제 서류를 국회에 보내게 되고 그게 열흘 이내에서 시간을 지정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그 기간 안에 국회에서 잘 논의하셔서 청문 보고서를 어떤 내용이든 채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수희 전은 저는 뭐 한국당이 애초에 그 결론부터 정해놓고 의원 불패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미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설사 예.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미리 밝히는 국민들께는 건, 우리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동료 의원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뭐 이 정도 해놓고 철저하게 검증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그리고 싶은 해봤더니 점에서 이제 청문회 해봤더니 안 되겠더라. 안 되겠더라. 뭐 예. 이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예. 살짝 아쉽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교육부는 다른 부처하고 좀 달라서 그런 말 있잖아요. 교육 뭐 100년 대계.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뭐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듯이 이 교육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국가 100년 대계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교육위원회 간사 몇 년 했다고 해서 그 충분한 자질이나 전문성을 그 겸비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돼 있고 또 정책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뭔가 정책에 대한 판단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될 뿐더러 무엇보다 굉장히 깊은 어떤 철학, 소신, 교육 문제에 관한 한 그다음에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윤혜 후보자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차라리 다른
분야의 다른 부처의 장관. 장관이었더라면 저는 뭐 그 문제가 전혀 없었을 듯한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냐면 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청문회 석상에서 한 1년 후에 이제 1년 반 남짓이면 총선이 있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또 출마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후보가. 그거는 출마 의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1년 남짓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게 되는데 과연 우리 교육부에 1년짜리 장관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 이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런 점에서도 저는 교육부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유 후보자를 갖다 앉히려고 생각했던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자, 두 분이 토론해 보세요. 네. 우선 지금까지 45명의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교육 정책 잘했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교육 전문가의 기준이 뭘까? 누가 교육 전문가인가? 교수를 하면 전문가인가? 교사 생활을 오래 하면 전문가인가?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행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했냐? 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뭐 평생 교육만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라면 맞는데 평생 교육만 한 분들이 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별로 흔들기를 위한 흔들기 같이 보이고요. 왜 유은혜 의원에게만 이렇게 가혹한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은혜 후보는 사실 도전이죠.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만약에 평가가 나빴다면 본인도 청문회에서 얘기했지만 평가가 나쁘다면 예. 자신은 출마할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겠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년 3개월 후에 그만두게 되는 것이 역대 교육부 장관 평균 재임 기간에 비추어 볼 때도 그 짧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유은혜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모진 기준을 근본적인 기준을 들이대는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나 야당들이 그냥 무조건 한 명은 낙마시키자 이런 식이 아닌가. 그쪽에 더 무게를 싣습니다. 저는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각 부처마다 조금 다르게 그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획일적인 기준으로 모든 장관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근데 교육부 장관의 유은혜 후보 과연 이게 맞느냐? 꼭 유은혜 후보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라기보다 그럼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전문성을 정말 인상 깊게 의원들한테 과연 어필이 됐느냐 보여줬느냐? 저도 청문회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봤는데 저는 처음에 여성 장관 뭐 후보 이래서 되도록이면 좋게 보려고 생각도 하고 네.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했는데 청문회를 보면서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1년이라는 기간도 좀 충분해 보이지 않고요. 좋습니다. 도덕성 부분은 진수희 전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위장전입 등등 논란된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아마 위장전입 관련한 거랑 그 뭐죠? 지역구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그 산하기관 관련되는 그 쪽에 사무실을 그 임대를 하고 있다는 문제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돋보이던데 두드러지던데 위장전입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교육부 장관이니까 애 학교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사람들한테 더 좀 부정적인 그 인상을 줬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유은혜 후보 본인이 과거 자신이 청문위원으로 있을 때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의 이 청문회에서 특히 위장전입한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신랄하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본인이 했었던 그 지적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의원들한테 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투기 목적이라거나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은혜 의원의 경우는 이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런 날 올 줄 모르고 이제 아이가 워낙 외로워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뭐 문제가 크게 되는 사유냐, 이 위장 전입이. 근데 유은혜 의원이 본인이 청문위원으로 일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위장 전입이 다 익스큐즈 될 양해될 사안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할 때 본인 딸의 위장 전입에 관해서는 잊고 있었는지 전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장 전입이 되게 두 가지잖아요. 투기 목적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 덕수초등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로. 초등학교는 무슨 어쨌든요. 아무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저는 위장 전입도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위장 전입이 뭐 그렇게 말하자면 결정적 한 방이냐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여기저기 지켜보면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의 수준도 좀 높아지고 정말 정책 질의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지난 정권의 야당 청문위원들의 수준과 지금 청문위원들의 수준이 뭐 그렇게 과거가 더 높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엄청 수준 높은 질문만 했는데. 최 의원 빼고요. 의원님도 예전에 수준 높으셨는데. 이 전문성 문제 그리고 도덕성 문제 과연 낙마할까 정도냐. 너무 유독 한 명은 좀 안 된다는 식의 목표를 정해놓고 유독 유은혜 후보에게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문제가 좀 많고 또 청문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만큼의 실력이나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결론이셨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임명하시겠죠. 뭐 같이 국회 지켜봅시다. 결정과 상관없이 임명하실 것 같은데요. 정치 좀 아는 누나들이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